자, 어제 민주당은 미통당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입해서 주호영이하고 민주당하고는 법사위원장 교대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되었는데 김종인이 개입 때문에 깨어졌다. 마치 김종인이 당내에 지금 추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성 의원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랬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종인이 들어와서 한 달하고도 좀 더 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김종인은 대외적으로 미통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두서없이 많이 던졌어요.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며 임대주택을 이야기했고,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고, 보수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쓰지 마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민층이나 약자를 갖다가 보듬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스스로가 회의에서 기자들한테 오픈되어 있을 때 툭툭 던지는 발언 외에 정말로 김종인이 약자나 서민층을 위해서 이제 미통당이 기득권을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가에 대해서 김종인 스스로 제대로 정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분야별로 하나씩 툭툭 던지고 무슨 청년 비대위원이니 각종 당의 위원회의 이야기만 하지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어떤 사회로 규정하고 미통당은 그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체계적인 칼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김종인은 개별적인 정책만 던지지 개별적인 정책을 던지기 전에 개별적인 정책이 모여서 하나의 김종인식 미통당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일종의 전체적인 그림을 던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지금 문재인이 끌어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는 무엇이다. 그러면 미통당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방향은 어디다라고 말을 해야죠.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지적을 하자면 이재용에 대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을 위하는 입장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라는 칼라 때문에 지금 김종인이 저 미통당에 와서 미통당에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는 차별화된다 해서 김종인에게 비대위원장을 시켜준 거지. 김종인 같은 실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서 시켜준 게 아닙니다. 김종인 레벨쯤 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에게 시켜준 것은 지금 보수가 현재 이 사회적 가치로 비전으로서 기존의 대한민국의 기득권 보수의 한계가 와서 그 기득권 보수를 타파하는 부분에서 김종인의 이미지, 그 사람의 사고가 필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80 넘은 영감을 데려와 가지고 지금 굳이 그 영감에게 정권을 맡겨야 될 시급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양이 어차피 어디로 갈지 어떻게 망할지 애척불허인 상황에서 한 40대 시켜가지고 그냥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김종인에게 맡긴 것은 김종인의 가치라는 부분 때문에 맡긴 거지 김종인이 정치 기술자라는 부분 때문에 맡겼다. 그렇다면 미통당은 크게 실수한 거다는 겁니다. 자, 김종인의 정치 기술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자면요.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에 와서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서 박이 당선됐다는데 김종인이 박의 당선에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김종인이 박의 당선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김종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박은 경제민주화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대선에 이기기 위해 했을 거라고 보고 주변에서 몇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종인은 문재인한테 갔습니다. 문재인한테 가서 한석을 이겼는데
그때는 김종인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 김종인과 문재인 간에 공천을 둘러싸고 집에 들어앉고 온갖 싸움이 다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김무성 대표의 이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최경환의 진박 논쟁 등이 국민들이 봤을 때 어지간히 혐오를 일으킬 만한 짓거리를 총선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김종인이 있어서 민주당이 꼭 승리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은 DJ 정권 때도 일을 하고 싶었겠지만은 DJ 정권은 김종인을 배제했어요. 철저하게요. 아마 과거 이 민정당 전두환 시대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김종인을 쓰자 했는데도 거부했고, 결국 김종인은 DJ가 대통령에 퇴임한 이후인 그때 이제 우리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시대에 대다수는 열린우리당으로 가고 남아있던 이 꼬마 민주당, 거기에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 뭐 그럴 때 김종인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비례대표를 한 거죠. 당시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인재, 김민석이가 경선을 해서 누가 됐습니까? 이인재가 됐는데, 그때 통합민주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이 바뀐 거기에 정동영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대표로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인재를 지지한 게 아니라 통합민주당의 정동영을 지지를 했습니다. 본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싫으면 탈당해서 그냥 정동영을 지지하는 게 맞았지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김종인은 지난 대선에는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안철수와 대선 한 보름 전에 권력을 나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조각권이나 내각을 자신이 책임지는 그런 의미의 이 권력 분점을 안철수한테 약속받는 조건으로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의문은요. 김종인이 미통당이 거의 망할 때인, 김종인은 미통당이 총선 2주 남았을 때 왔습니다. 자, 김종인이 일찍 와가지고 미통당을 선거를 만약에 처음부터 공천 권한도 있는 선대위원장으로 했더라면 이겼을까요? 자, 그래서도 졌을 것이고 김종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 때문에 황교안과 마찬가지로 퇴진했을까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다가 총선 2주 전에 들어와서 잠깐 뛰면서 한 일이라고는 뭘 했습니까? 자, 막말, 차명진, 김대호 등의 막말에 대한 제명하라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고 김종인이 총선에서 뭘 했는가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황교안이 물러간 것도 매우 타이밍이 웃기죠. 적어도 당 대표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다음날 아침에 선거 개표가 끝나고 결과가 다 나왔을 때 당에 가서 이야기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밤에 10시에 아직 한 4, 50명이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는 개표 지금을 하고 있는 와중에 황교안이 물러가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김종인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맡아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상으로 지금 처음부터 짜고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김종인을 데려오는 것도, 그리고 김종인이 2주 전에 온 것도, 황교안은 총선에 이길 생각이 애초에 없고 말도 안 되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총선에 승리해서 개헌하겠다. 이 황교안의 말이, 제가 그걸 지적해서 욕 엄청 먹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김무성 등이 총선 직전에 총선 때 투표 한 번 더 해서 100만
발안견 제도를 도입하자는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황이 이걸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고만 둘러댔을 뿐인 거죠.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통당 안에서 미통당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통당 밖에 누군가가 미통당의 결정을 갖다가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황교안이 작년 3월에 2월이죠. 튀어나와가지고 당의 압도적인 대표가 되었을까요? 황교안이 당의 압도적인 대표가 되는 경선을 할 동안에 쓰여졌던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그것도요, 규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통당에, 그때는 한국당이죠. 당 대표가 되려면 전국에 253개의 당협위원장들이 대의원이 밑에 있잖아요. 당협이 있고 옛날 지구당이 있고 지구당마다 대의원이 있고 당의 직능이나 각종 조직마다 대의원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숫자가 많은 거는 당협위원장 253개마다 대의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먹이기도 하고 다 거두면서 선거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황교안이요. 이미 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모든 언론에 황교안 대세론을 만들어가지고 황교안을 당 대표로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황교안은 총선까지 1년을 작년 3월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1년 1개월을 진원 쪽으로 차근차근 진원 쪽으로 간 거죠. 자, 7월 8월부터 윤석열이 싸운 거지 미통당이 싸우거나 황교안이 싸운 게 아닙니다. 공수처고 패스트 트랙이고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전부 다 통과시켜줬지. 통과시켜주는 쇼로서 단식 쇼를 했죠.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머리 미는 쇼를 했죠. 자, 여기에 온갖 보수 유튜버들이 놀아나고 또 보수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놀아났습니다. 황교안이 내어놨던 민부로는 그 뒤로 한번 쓰여진 적도 없는데 수국 기득권에 그야말로 정경영식 경제정책의 표본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황교안이 그야말로 기존의 이 재벌들을 싫어한다고 소문이 난 김종인에게 이 멤버 체인지를 했다. 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둘이 색깔이 다른데요. 근데 김종인이 지난번에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제 경제민주화는 시대는 끝나서 말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김종인은 자신의 칼날을 이제는 접은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칼날을 접은 김종인을 단지 정치 기술자로서만 데려온 거냐? 선수, 칼질 잘하는 선수로만 데려온 거냐? 자, 김종인에게 경제민주화를 빼고 남은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카리스마요? 뭐가 있어요? 말빨요? 그 사람에게 경제민주화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김종인이 생각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 체계적으로 한 번도 김종인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이 김종인에게 멤버 체인지를 하고 자신이 또 살아날 방법을 모색하면서 황교안은 썩 빠진 거예요. 황교안은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에.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물러갈 때 울고불고 하든지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건데 그냥 월급쟁이가 왔다가 1년 관리하다가 나 물러난다고 기업에 한마디로 법정관리인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법정관리인 김종인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과 김종인으로 연결되는 이 법정관리인을 도대체 누가 지명을 한 걸까요? 기업 같으면 기업이 부도나면 자,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법정관리인을 판사가 임명하지만 김종인과 황교안은 누가 임명한 걸까요? 제가 봤을 때 미통당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그야말로 문가리우스의 영향을 받는 중간에 있는 거대한 공작팀이다. 자, 그 공작팀의 책임자로서
지금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꼽히고 있다. 그럼 다 알지 않습니까? 한간에 기자들 중에, 정치부 기자들 중에도 좀 알만한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은 진짜 그가 약자를 위한 경제를 하겠다고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재용을 풀어주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에 대해서 김종인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정말로 이 보수가 바뀌려면 재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황장수를 반재벌이라고 하는 썩은 놈들이 있는데 내가 이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 재벌이나 비판을 합니까? LG를 내가 한 번이라도 비판한 걸 봤어요? 자, 그 외에 다른 재벌들을 쓸데없이 제가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자, SK는 정권 초에 하도 부트가 놀아서 북한하고 관련해서 제가 비판 좀 했지요. 제가 민노총을 없애자, 해체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기업이 산다. 그리고 기업을 한국으로 리시오링, 해기시키려면 민노총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에게 땅이나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 기업을 계속하는 사람은 상속세 부과를 연기시켰다가 절반으로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한 겁니다. 근데 황장수는 좌파다라고 퍼뜨리는 이 썩은 보수들에게 통하는 저 상투적인 선동하는 부분에서 자, 김종인은 이번에 이재용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재용 기소하라고 말한 박용진보다도 김종인은 더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김종인이 그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삼성 이재용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몰라서 침묵하거나 애매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침묵하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부분이 그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손해가 온다는 걸 제 자신이 직접 당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성 비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삼성을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잘못한 부분을 비판을 해야 되죠. 근데 삼성이 잘못한 부분을 비판하면 다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자기가 받아야 될 이득이 안 오기 때문에 다들 침묵하는데 김종인도 적어도 지난 금요일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 삼성 기소하지 마라, 수사 중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요. 김종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 겁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 김종인을 추천하고 밀고 있는 쪽이 삼성과 굉장히 가까워서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 보수판의 많은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일루나미티, 또 프리메이션, 심지어 뭐 딥스테이트 소리 같은 거 하고 자빠졌는데 지금 적어도 황교안과 김종인의 뒤에 있는 손이 진짜 음모론적 구도가 이렇게 관철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 미통당이 앞으로 제대로 투쟁을 해서 지금 문가리우스와 싸우거나 미통당이 재집권하는 것은 거의 물 건너 간 이야기고, 최대치가 문가리우스가 혼자 해먹을 수 있으면 이번 총선처럼 이기면 혼자 해먹겠죠. 자, 지금 1월 달에 정세균이 나왔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총선 끝나면 곧바로 개헌 1년 안에 하겠다는데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의미했죠. 근데 총선 이기니까 말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가리우스가 경제를 코로나 때문에 다 말아먹고 나면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거국 내각을 하겠다. 그리고 김종인 총리와서 장관 추천하시오. 경제는 당신이 하시오. 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이제 임기 마지막 남은 한 1년 이 부분에서 죽도록 고생할 일만 남았는데 미통당 김종인 끌어들여서 여야가 합심해서 경제위기, IMF보다 몇 배 대한 위기를 극복한다. 그 쇼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왕에 이렇게 힘을 모으는 김에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하자. 문가리우스는 자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난 이후에 만약에 자기 후임으로 이재명이 된다고, 박원순이 된다고 자신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노태우도 전두환이 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은 자기 세력이 집권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후에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막판에는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까지 엉망이 되고 나면 경제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 퇴임 이후에 어떤 행태로든지 물을 거다. 내 편을 만들어도 공격할 건데 그럴 바에야 여야 없이 다 섞어버리면 공격의 칼날이 없어질 거고 기존의 이런 강력한 대통령제가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서로 해먹기 바빠서 신경도 안 쓸 거다.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은 임기 마지막 해에는 개헌에 돌입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고 김종인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파트너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미통당이 야당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숙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